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모레부터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야 공방이 다시 시작됐고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장을 치르면 비회기에 처리하고 요구한 것을 놓고 연일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차 장마가 시작되는데 일부 지역에는 작년 여름 강남역 침수처럼 국지성 호우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천둥, 번개, 그리고 돌풍까지 동반할 걸로 예상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본이 결국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모레부터 해양 방류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오염수 총량은 모두 134만 톤으로 해양 방류는 30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등 총력저지 투쟁에 돌입했고 국민의힘은 과학적 검증이 우선이라며 정부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는 잠시 뒤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북한이 모레부터 3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다음 달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에 맞춰서 지난 5월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잠시 뒤 차기 산업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논란으로 해임 건의가 있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도 교체합니다. 올 2분기 가계 빚이 9조 원 넘게 늘며 3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주택거래 회복의 영향으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인 1,031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2차 장마가 시작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초반에도 국지성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 모레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도 방류 준비 작업을 개시했다고 밝혀서 큰 변수가 없는 한 모레부터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결국 모레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오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강요 회의를 마친 뒤 모레인 24일 방류를 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解消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과 국가의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민들의 소문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이어 도쿄전력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탱크에 차 있는 최초 방류할 예정인 오염수를 배관으로 이동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오늘 결정으로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쳐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방류할 계획입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가계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총량은 131만 톤으로 해양 방류 개시 시점으로부터 30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방류 시점은 8월 말 또는 9월 초순이 될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요. 9월부터는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절망업이 제기되는 만큼 어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당겨 24일로 조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현지 어민들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류 이후 파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어제 전국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등을 만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수십 년 장기간이 걸려도 모든 책임을 지고 어민들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문 피해와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실 지원금으로 800억 엔을 마련해뒀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여전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카모토 전국업협동조합 연합회장은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오염수 방류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다면서도 방류 반대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안심은 다른 문제라 소문 피해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 같은 국내 반발 여론은 물론 인접국들의 우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대 일본 수산물 수입국인 중국은 방류 이후 일본산 식료품과 수산물에 대한 규제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자국 어민들 피해가 가시화되는 만큼 일본 정부로서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놓고서 우리 정치권 신경전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냐며 총공세에 나섰는데 여당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번에 오염수 방류가 결정이 됐고요. 자, 정치권 반응, 여야 반응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정치권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학적 검증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 기조에 힘을 실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상황이 파악이 되는 대로 정부에서 해야 할 조치들을 할 것이고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전범국이 핵 오염수 해양 투기국으로 돌아왔다고 맹비난하면서 이를 방조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조금 전 이곳 국회 본청 로텐도홀에서 국민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규탄 대회를 열고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 일부 의원들은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입니까? 국민의 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지는 관계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국익을 침해하는 나라와 군사협력을 맺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와 별개로 여야는 오늘 오후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각각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여당은 불가역적인 한미일 안보 협력을 이뤄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후속 지원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어제로 끝났는데요. 오늘 바로 윤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어제로 보고서 송부 시한이 지난 건데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어서 이르면 오늘 재송부 요청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막무가내로 반대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며 재송부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결국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대법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석 달여 만인데 윤리특위 소위원회에 징계안 표결을 앞두고 입장문을 낸 겁니다. 윤리특위 소위원회는 윤리자문위의 의원직 제명 공고 등을 토대로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오늘 오전 11시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민주당 측이 김 의원 불출마 등을 고려해 일주일 뒤로 표결 연기를 요구해 일단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표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오늘 오후 소위를 열고 예정대로 표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대규모 차관 인사를 한 데 이어서 오늘 추가 개각을 단행합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고 오후에는 차기 산업부 장관 후보자와 차관 인사도 발표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논란으로 해임 건의가 이루어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도 바뀝니다. 취재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오늘 오전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32년 동안 재판과 연구에 매진한 정통법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수상도 했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선 법관이라고 높이 평가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는 1962년생의 경남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6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한 학년 후배인데 지난해 현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 안에서는 대표적인 정통 보수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발표에 이 지명자는 자리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모친상으로 오늘 발인제를 지내는 날이라 소감 발표도 추후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여야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후에는 차기 산업부 장관을 포함해서 차관들의 추가 인사 발표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브리핑을 두 차례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차관 12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했는데 오늘 두 번째 개각이 이뤄집니다. 신임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2년생의 서울대 영문학과 출신이고 기획재정부 관료를 오래 지낸 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자리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행정안전부 차관 등 차관 인사 여러 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산업부 장관은 앞서 지난 6월 인사 때 발표가 확정됐다가 미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달 만에 결국 교체가 되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인사도 오늘 함께 발표됩니다. 국토부 관료 출신의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래 현 행복청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책임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 총리가 사실상 해임 건의를 했는데 20여일 만에 윤 대통령이 해임을 제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북한이 모레부터 3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맞대응하고 또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에 맞춰 지난번 실패했던 군사 정찰위성 재발사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며 일본 정부에 통보한 시기는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입니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이 통보한 위험구역은 서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입니다. 지난 5월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서 제시한 해역과 같은 지점인 만큼 정찰위성 재발사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서 국정원도 북한이 다음 달 9일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군사정찰위성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군사정찰위성의 결함 보안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사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에도 일본에 비슷한 내용을 통보한 뒤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로켓이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로 추락해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후 북한은 발사 실패 원인으로 꼽혔던 로켓 엔진 결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 시기를 한미연합훈련 종료일인
오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는 점에선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발사의 실패 원인을 북한도 빨리 파악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이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미연합훈련 기간과 겹친다라고 하는 부분도 북한의 노림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이렇다 할 경제적 성과가 없는 상황 속에 심혈을 기울여온 군사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이 오는 24일부터 31일 사이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한 데 대해 미국은 북한 도발에 맞서 동맹국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서면 질의에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 6월 북한 위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의 입장은 그때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재차 발사를 예고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북한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 사이에 육로가 열렸고요. 하늘길도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 북한 고려 항공기가 중국 베이징에 착륙한 데 이어 북한 사람들을 대거 태우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재용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북한 고려 항공 여객기가 오전에 베이징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당시 상황을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북한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는 우리 시각 오전 10시 17분쯤 베이징 서우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고려항공 여객기는 예정보다 30분 정도 먼저 도착했는데 공항 전광판에도 도착했다는 안내 문구가 표시됐습니다. 항공기 경로 추적 웹사이트에 따르면 고려항공 여객기는 평양 순안공항에서 오전 8시 반쯤 이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이 여객기에 탑승객이 있었는지 또는 누가 타고 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항 주차장에는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차량이 주차 등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럼 북한의 고려항공 여객기는 베이징 서우드공항에 언제까지 있는 겁니까? 네, 오전 공항 전광판에는 북한 여객기가 우리 시각 오후 2시 5분쯤 평양으로 출발한다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정대로라면 지금쯤 이륙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출국장 체크인 창구에는 이 여객기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가려는 북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중국에 머문 북한 사람들은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카트마다 짐이 가득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북한으로 가는데 기분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쁘다고 답하기도 했지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사진을 찍지 말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여객기에 몇 명이 탑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종 크기를 감안할 때 15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과 중국의 하늘길 개방은 일본을 비롯한 외신들도 현장 취재에 나서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육로가 개방됐고요. 이제 하늘길도 열린 건데 그럼 북한과 중국 사이 왕래가 본격화하는 겁니까? 네, 북한 여객기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것은 지난 2020년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뒤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버스들이 오갔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국제 태권도 연맹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는 북한 선수단을 태운 버스로 추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초 북한과 중국 간 화물 열차 재개에 이어 이제 육로와 항공기를 이용한 인적 왕래까지 재개되면서 두 나라 간 왕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안속 한속지 피해 복구 현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내각 총리는 관조적인 태도로 정말 틀려먹은 것들이라고 뻔뻔스럽고 불손하기 그지없는 태도를 건달뱅이들이 다 말아먹고 있다고 정치적 미숙아들, 지적 전응아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단단히 문책하고 엄격히 처벌할 때 대하여. 네, 방금 보신 영상은요. 오늘 아침 북한 조선중앙TV 뉴스에 나온 영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간석시 제방이 무너져서 농경지가 침수되자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김덕훈 내각 총리를 입에 담기 힘든 아주 거친 언어로 비판을 한 겁니다. 자, 김덕훈 내각 총리요. 지난 2020년 그래도 북한에서는 비교적 간부 중에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59세의 나이로 경제를 총괄하는 총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김정은 최측근을 상징하는 가죽 롱코트를 걸치고 경제 현장 시찰에 나서거나 주요 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 다음으로 이름이 불리는 경우도 잦은 말 그대로 북한 최고 실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런 인물을 콕 집어서 주민들이 다 보는 매체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아주 거칠게 비판을 한 겁니다. 네, 물론 김 위원장이 기강 잡기 차원에서 간부들의 업무 태도를 질타한 적은 덜어 있었습니다. 집권 초기였던 지난 2015년에는 자라 양식 공장을 찾아서 관리 부실에 대해서 한심한 지경이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원회의에서 경제 관련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상기된 얼굴로 삿대질을 하거나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중대 사건이 생겼다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간부들을 질타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특정 인물을 콕 집어서 최고 수준으로 질책한 내용을 또 그대로 전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지금 워낙 경제란이 심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확실한 희생양이 돼야 된다. 그런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모든 그 책임을 한 사람에게 몰아가는 그런 언사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경제난에 고통받고 있는 인민들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일단 공개 비판이 있었던 만큼 다음 수순은 대대적인 인사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조치가 있다면 과연 어떤 인물이 북한의 새로운 2인자로 떠오를지 또 그런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천 수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 처서를 하루 앞둔 오늘 2차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특히 경기 북부의 북한 접경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서 하천 범람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8월 말에는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진도 YTN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2차 장마라는 용어가 있었습니까? 2차 장마라는 용어는 솔직히 없습니다. 예. 장마는 있었죠. 네네. 근데 장마가 폭염을 사이에 두고 먼저 장마가 있었고 뒤에 장마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2차 장마로 식으로 부르는 이야기를 거군요. 한 건데요. 예. 북태평양 고기압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장마라는 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5축의 고기압 사이에서 형성된 예. 정체 전선을 장마 전선이라고 부르고 네. 그 장마 기간이 한 달 정도 지속되면서 꾸준히 비가 자주 내리는 기간을 장마 기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장마 전선이 북한으로 올라간 뒤에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근데 올라갔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계속 여름일 수는 없으니까요. 물러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계속해서 북서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부딪히거나 저기압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비가 오랫동안 내리는 그런 날이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 우기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장마와 비교해서 1차 장마, 2차 장마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좀 그래픽을 잠깐 보시면요. 앞으로 다음 주까지 예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계속 빕니다. 비가 계속 오네요.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흐림이라고 돼 있는 지역도 그것도 비가 내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 기간 동안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은 날씨를 대체 뭐라고 부를 것이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북태평양 고기압과 연관해서 밀려 올라가면서 장마가 시작됐다면 무더위가 물러나는 과정에서도 한 차례 정도 더 비가 내린다. 이게 2차 장마라는 표현을 저희가 한 거고요. 이게 가을 장마라는 말은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9월 상순까지도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9월 상순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가을 장마라는 이름이 원래 일반적으로 불려왔거든요. 그러니까 2차 장마 안에 가을 장마까지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2차 장마 영향으로 이제 오늘 서울 비롯해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폭우가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비가 서울 같은 경우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중에는 비가 상당히 강하게 내리는 지역이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오들면서 점심 무렵에 다시 비가 그치고 땡볕이 내려졌거든요. 소나기처럼 그렇죠. 소나기처럼 왔던 거거든요. 그래픽을 보면서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변의 그 레이더 영상인데요.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체 전선, 그러니까 저기압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이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낮 동안에 좀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비구름들이 이쪽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좀 약해지면서 전면에서 좀 부서지면서 약해지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비가 내렸다가 땡볕이 또 쬐다가 다시 또 비가 내리는 그런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지만 밤이 되면 이게 다시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비구름이 내륙에 들어오면서 내일 새벽쯤면 수도권에도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특히 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온다는 예보인데요. 작년 여름 강남역 주변 폭우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죠.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그러니까 기상청도 우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은 2차 장마라고 부르는 형태, 그런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8월 8일에 하루 동안의 강우량을 그래픽으로 표시한 겁니다. 보시면 지금 주황색,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380mm가 나와 있는 이 지역이 강남 지역입니다. 지난해 8월입니다. 그렇습니다. 8월 8일에 강남 침수가 일어났고요. 또 반지하 세대에서 사망 사고까지 났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강남 지역에 분포돼 있다며 그 위에 약간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강북 지역입니다. 강우량의 차가 한 200mm 정도가 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린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을 하면서 그 뒤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거. 또 저기압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폭발적으로 발달한 게 8월 8일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과 비슷한 겁니다. 특징이 좁은 지역에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고 그 강한 비가 내리는 강도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심각한 정도, 그러니까 극한호우라고 부를 만한 그런 호우들이 내린다는 거죠. 다행히 오늘과 내일 비가 강하게 옵니다만 저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뭔가 남쪽에서 수증기가 공급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건 역시 고기압이 이렇게 버틴 상태에서 찬 공기가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뭔가 강한 수증기가 공급이 되면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행히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찬 공기 저기압이 들어오면서 부딪힌 형태이기 때문에 지난해 8월 8일과 비슷한 패턴이지만 이번에는 지난해와 같은 극한호는 없다.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시간당 30에서 60mm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2시간 정도 이어지면 피해가 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비는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난해 8월 8일 생각을 해보면은 침수 피해가 상당했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던 것처럼 사망 사고도 있었는데 그러면 배수로 같은 걸 미리 점검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가 계속 비거든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극한호 가능성은 없지만 그 이후 또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면은 토양이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로 점검 도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우리가 장마 기간 동안에 비 피해 대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배수로 관리고요. 두 번째는 모래주머니나 차수막 같은 걸 미리 준비를 해서 충분히 도심에서는 홍수 주의해야 되고요. 지난번 우리가 피해가 났던 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변 같은 경우에는 범람 우려가 있는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지금이라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 시각 그 비구름대를 봤었잖아요. 보면 이제 북쪽에 장마전선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임진강, 한탄강 유역에도 지금 폭우가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은요. 아까 그 우리나라 주변의 비구름의 분포를 보고 계시는데 보시죠. 이게 북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비구름대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또 밤이 되면 더 강해집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현재 서울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북한 지역엔 강한 비가 특히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는 지역이 많고요. 밤이 되면 더 강해질 거고 이 구름들이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폭우 구름대가 분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위험 있습니다. 지역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자 보면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쪽.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북부의 강우량이 내일까지 150mm거든요. 그런데 경기 북부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북한 접경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걸로 기상청이 예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비가 내린다고 했을 때 아시다시피 댐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나면 미리 물을 비워놓습니다. 물 그릇을 그래야죠. 만들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고 했을 때는 환강댐 같은 경우에는 숨을 열 가능성이 높죠.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고 옵니다. 북한이 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임진강 유역, 한탄강 유역 같은 경우는 침수 또는 범람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또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비가 내린다는 거죠. 경기 북부에 북한에 내리는 비와 경기 북부에 내리는 비가 합쳐지면 350mm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임진강, 한탄강 그리고 북한강 유역까지는 북한에 내리는 비, 경기 북부 지역에 내린 비와 합쳐서 그 하천변에서는 침수 그리고 범람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늦게 휴가를 떠나서 그 유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속하게 안전한 지도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아직 뭐 비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경계를 풀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2차 장마가 아까 가을 장마도 포함한 장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고기압이 완전히 물러나기 전까지 고기압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아니라 잠깐 수축했다가 올라갔다가 확장했다가 수축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저 보시면은요. 금요일까지는 비가 내리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비는 없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경우에는 잠깐 고기압이 다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비가 내리는 와중에 갑자기 더워지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낮 기온이 33도, 아침 기온도 25도까지 오르거든요. 이때는 굉장히 습하고 더워질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 초에 다시 비가 내리잖아요. 이게 9월 상순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상순까지는 고기압의 경계가 일본, 대한해, 우리나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비와 폭염, 무더위가 교차하는 날씨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가을 장마 때 태풍도 올라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태풍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요? 그게 좀 문제인데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모델 같은 경우에 완벽하게 그거를 모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 기상청의 그 자료인데요. 잠깐 위로 올라가 볼까요? 이게 다음 주 후반 정도의 모습입니다. 태풍이 하나, 둘, 세 개가 생겼습니다. 기상청에서도 오늘 브리핑에서 다음 주 정도에는 열대 요란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다음 주 예상도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청도 열대 요란, 그러니까 태풍 전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뭔가 생길 것 같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고 예. 그게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날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어디서 어떻게 발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그렇습니다. 되고요. 2차 장마로 인한 비도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 기상청의 열대 요런 그리고 미국 기상청 모델에서는 이렇게 태풍을 3개를 지금 모사한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주 날씨가 굉장히 변화가 심할 것이고 그렇겠네요. 최악의 상황으로 올 경우에는 2차 장마로 인한 굉장히 집중호우에 이어서 태풍의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 다음 주 후반 그러니까 이달 말에서 9월 초까지입니다. 저렇게 태풍이 형성되고 수증기가 공급이 되면 더 강한 비가 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모델인데 다음 주 후반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델마다 보는 상황이 조금 다르고요.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점차 다가서면서 모델들이 수렴을 하게 될 거죠. 어느 방향으로 수렴할 텐데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현재 모델들의 특성들입니다. 그러니까 2차 장마로 인한 그러니까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비가 자주 내리는 날이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다음 주 후반 그러니까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2차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에 이어서 태풍의 우려까지도 있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이는 그림 자체가 일단 다음 주 후반이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높지만 그렇습니다. 3개나 지금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죠. 이렇게 2차 장마라고 말씀드렸던 게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계가 우리나라 부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보시면 보통 이럴 때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계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태풍은 고기압이 가장자리를 타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형성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만일에 이런 부분에서 태풍이 형성이 됐다고 하면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태풍의 길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장마로 인한 것 외에 또 태풍의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된다.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미 2차 장마로 인한 비 길이 열린 이후에 태풍의 길까지도 한반도로 뚫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기상 상황 김진우 기자가 짚어보고 있는데요. 김진우 기자가 지적했듯이 이제 경기 북부 지역 일단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쪽 지역에 이제 피서 가신 분들은 서둘러서 귀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천변에 계신 분들은 바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진도 YTN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올해 2분기 가계 빚이요. 3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에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1분기 때만 하더라도 가계 빚이 사상 최대로 감소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 늘어났다고요? 네, 올해 2분기에만 10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 8천억 원으로 1분기보다 9조 5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특히 가계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잔액 기준 1,031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면서 전체 가계신용을 끌어올린 겁니다. 증가폭도 1분기에 3배를 웃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주택거래 회복 영향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실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 9만 1,000가구에서 올해 1분기 11만 9천 가구, 올해 2분기 15만 5천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1분기보다 4조 원 줄며 7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감소폭이 한 분기 만에 10조 원 넘게 급감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과 같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주식 투자 자금으로 활용되는 증권사 신용 공여가 늘어나면서 감소세가 둔화한 겁니다. 여기에 카드를 쓰고 아직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사실상 빚으로 잡히는데요. 이걸 판매 신용이라고 하는데 캐피털 업계 등 할부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줄긴 했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면서 전체 판매 신용 감소액은 1분기보다 5분의 1 넘게 축소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금리에도 가계빚 감소세가 불과 2분기 만에 끝나면서 한국은행도 추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2분기 가계신용 증가 규모가 과거 2020년에서 2021년 분기별 30조 원 이상 증가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작지 않은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다시 가계대출이 증가로 전환한 만큼 한국은행과 정부, 관계당국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가계대출 흐름에 대해서는 주택경기 회복 양상과 금융 여건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시점으로는 예단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시중은행의 50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오는 3분기 가계대출 동향의 일시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택시 호출업체 카카오티가 지난달 시범 도입한 팁 기능을 두고 팁 문화 찬반으로까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택시 탑승 이후 승객이 감사의 뜻으로 기사에게 1,000원부터 2,000원까지 팁을 주는 식인데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동기부여를 하자는 차원에서 도입했다지만 팁 문화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많은 소비자의 거부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오픈 서베이의 조사 결과를 보니 카카오티의 팁 서비스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71.7%로 압도적이었고요. 찬성은 17% 정도로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는 팁 지불 여부가 어디까지나 승객의 자율적인 선택이란 입장인데요. 또 감사 팁을 시범 도입한 뒤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2,000명 정도의 승객이 이 팁 기능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팁 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보여주는 조사 하나 더 보죠. 여론조사 플랫폼 더 폴이 2만 2천여 명에 대해 2천여 명에게 팁 문화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전체 60% 정도는 부정적이었고요. 긍정적이란 응답은 22% 정도였습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팁을 받는 몇몇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최악의 문화를 수입했다부터 팁을 줄 정도로 서비스를 받지 않았는데 왜 팁을 요구하냐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또 팁을 요구하는 건 불법이란 댓글도 있었습니다. 음식값과 팁이 구분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상 음식값에 봉사료가 포함돼 있어 나온 얘기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업체의 팁 요구가 강제적인 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사실 원래는 별도의 팁을 요청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라 좀 불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법에 가깝다라고 불법에 가깝다? 이거 참 애매하네요. 네,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명확히 불법이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성이나 의무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팁 문화가 생겨난 미국에서조차 소비자들이 팁에 대한 부담을 최근 느끼는 듯합니다. 미국 성인의 66%가 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꼈고요. 팁 피로감, 팁플레이션이란 표현까지 생겼습니다. 기계 세차를 하러 간 미국인 유튜버, 팁을 달라는 직원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와, 그러더니 저를 많이 쳐다봅니다. I felt pressure to tip again. 이렇게 직원이 대놓고 질문하면서 쳐다보는데 여기다가 과연 여러분은 당당하게 No 할 수 있겠습니까? Sure, I'll just give $1. 안 그래도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팁에 대한 부담까지 더하기엔 우리 소비자들의 직업이 너무 가볍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 팁을 내는 것이 무조건적인 손해가 아니라 좀 이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필요가 있겠다. 병원에서 아기 7명을 연쇄 살해해 영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30대 간호사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법원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해범이 가석방 없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판결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법원은 아기 7명을 살해하고
6명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간호사 루시 렛비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렛비가 가석방 등 조기 석방 없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I sentence you to imprisonment for life. Because the seriousness of your offences is exceptionally high, I direct that the early release provisions do not apply. 33살의 피고는 현대 영국에서 최악의 아동 살해범이자 네 번째 여성 종신수로 기록됐습니다. 렛비는 2015년 6월부터 약 1년간 잉글랜드 북부의 병원 신생아실에서 일하며 남아 5명과 여아 2명을 살해했습니다. 아기 몸에 공기를 주입하거나 인슐린을 투여했고 우유를 강제로 먹였습니다. 쌍둥이를 모두 살해하거나 새 쌍둥이 중 2를 희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도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This was a cruel, calculated and cynical campaign of child murder involving the smallest and most vulnerable of children. 렛비는 선고 공판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영국 총리는 살인자들이 선고 때 꼭 출석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Now, I think it's cowardly that people who commit such horrendous crimes do not face their victims. Now, we are looking and have been at changing the law to make sure that that happens. 경찰은 렛비가 과거 근무한 병원 2곳에서도 아기 수십 명을 더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오전 내내 또다시 공전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의 사임을 막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다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직적 사법 방해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 200조 원을 넘어선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내 상장사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인데 한전은 하루 평균 약 70억 원을 이자로 내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을 최대 100원까지 깎아주는 에너지 캐시백을 받는 데 성공한 가구가 32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 행정안전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972만여 세대로 1,000만 가구에 육박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19%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0대 18%로 둘을 합치면 60대 이상이 3분의 1을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포스코에서 폭염 경보 속에 카트 정리 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동호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쯤 부산 기장군 일광읍 앞바다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다가 체력이 고갈돼 표류한 50대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비와 주차비 납부 문제로 갈등을 겪다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일주일 동안 방치해서 불편을 끼친 40대 차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말다툼하다 친형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숙박업소에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습도가 높은 탓에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는데요. 낮 동안에는 이렇게 무더위와 비가 교차하겠지만 밤부터는 본격적인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유입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방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예상되는데요. 비는 점차 그 밖에 서쪽 내륙으로 확대하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15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서해안에도 최고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곳곳에 호우특보도 내려지겠는데요.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는 내일 새벽,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오전,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내일 오후에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무더위가 잠시 누그러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다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호우에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모레부터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야 공방이 다시 시작됐고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장을 치려면 비회기에 치라고 요구한 것을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